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행동에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 캄보디아에서 무려 330명의 한국인이 집단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능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대반격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오직 구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국가의 단호한 결단만이 존재했죠. 사건 발생 단 48시간 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합동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외교 채널이 막히자 경제적 제재와 특수부대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연이어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30년간 인터폴에서 국제범죄를 다뤄온 한 전문가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한국의 이 무모한 도전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협상 대신 행동을, 타협 대신 정의를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이 충격적인 약속의 귀환 작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이 전 세계 범죄 카르텔의 불문율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절망의 땅에서 한 한국인의 용기와 기술이 만들어낸 이 믿을 수 없는 감동 실화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30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30년간 인터폴에서 봐온 국제범죄 사건 중에서도 한 국가의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납치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덮으려 하죠. 여론 진정시키고 외교적 채널 운운하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실제로 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이름은 존 포스터입니다. 전직 인터폴 수사관이죠. 동남아 범죄 조직 지긋지긋하게 봐왔습니다. 부패한 관료들, 무기력한 정부, 그리고 희생되는 외국인들.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캄보디아발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 파일로만 여겼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페이지를 넘기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330건. 그냥 숫자였습니다. 통계였죠. 동남아에서 외국인 납치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과거 태국인들이 수백 명씩 캄보디아로 끌려갔을 때 태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유감 표명 한 번 하고 끝이었죠.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서울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SNS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국가의 체면을 외쳤죠. 330건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다. 댓글창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의 정부라면 여론을 진정시키려 애썼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뻔한 멘트로 시간을 끌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듯 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가의 모든 신경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건 아닙니까? 태국도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조용히 넘어갔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때 제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다르네. 진짜 화났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가 나면 뭐합니까?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제 냉소는 곧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제가 30년간 봐온 그 어떤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정치적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직선적인 움직임,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다르지? 서울의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국제범죄를 다루며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감 표명, 긴밀한 협조 요청, 외교적 노력 지속. 뻔한 수순이죠. 그리고 몇 주 지나면 언론의 관심도 식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집니다. 저는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봤자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TF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캄보디아로 급파됐죠. 48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회의만 몇 주는 했을 겁니다. 책임 소재 따지고 예산 검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조율하고. 그런데 한국은 회의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현지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TF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경찰청과 접촉했고 현지 정보망을 가동시켰죠. 일반적인 외교 절차를 무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캄보디아 정부 기분 나쁘겠는데.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보통은 현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눈치 따위 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 최고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캄보디아행 게이트는 굳게 닫혔죠. 항공사들이 난리였습니다. 관광 시즌인데 갑자기 전면 금지라니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협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통보를 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양국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입니다. 제 동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진짜 화났어.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나라는 처음 아닌가? 인터폴 내부에서도 한국의 움직임이 화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 저에게 물었죠. 자네 생각엔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글쎄요. 화가 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합동 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납치 경로를 추적했고 현지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했죠. 보통 이런 작업은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진행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혼자서 다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을 믿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불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TF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납치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지 관료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죠. 일부 경찰 간부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국가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답이 없는데. 현지 정부가 부패했다면 외교적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국민보다 뇌물을 선택할 테니까요. 태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구출을 위한 전면적 협력을 요구한다. 납치 조직의 소재지 피해자 명단, 현지 경찰의 협조 체계를 즉시 공개하라. 이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제 냉소적인 분석은 한국의 신속함 앞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외교적 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직선적인 움직임,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캄보디아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보통은 조용히 협조 요청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330명의 자국민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아니면 그 이상?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직감이었죠. 압박이 거세지자 캄보디아는 57명 체포라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죠. 캄보디아 정부 납치 조직 소탕 작전 성공.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프놈펜에 안개 낀 아침 저는 현지 정보원과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마이클 57명 체포했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중 절반은 하수인들이고 나머지는 무관한 사람들이야. 진짜 큰 손들은 유유히 빠져나갔지.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한국 합동 TF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한 공조건은 20건이었습니다. 납치 조직의 핵심 인물 소재 파악, 피해자, 은신처 정보, 현지 경찰 협력 체계 모두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었죠. 그런데 회신이 온 것은 고작 6건, 회신율 30%입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방해에 가까웠죠. 더 가관인 건 그 6건의 회신마저도 푸시락이 짝이 없었습니다. 조사 중 확인 불가 관할 외 지역. 온통 핑계뿐이었습니다. 한국 TF의 한 요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협조입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한계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푸페라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정보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방 관료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들이 움직일 것 같아? 납치 조직이 바치는 뇌물이 공무원 월급보다 많다고. 시엠립 지역 경찰서장. 그 사람 아들이 프놈펜에서 벤츠 타고 다녀. 월급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동남아에서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합동 TF 내부 회의에서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강현 차관님, 캄보디아는 협조할 의지가 없습니다. 공식 채널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한 요원이 보고했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경제적 위협도 소용없다면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강현 차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대체 뭐였습니까? 이강현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여줄 명분. 우리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명분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강경한 압박은 진짜 목적을 위한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강현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보고합니다. 외교적 해결 불가능. 차기 옵션 검토 요청.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기 옵션이라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 다음은 힘입니다. 군사력이죠.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입니까? 현지 정보원과의 다음 만남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력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주권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 그건 전쟁 행위야.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이 아무리 화났어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부패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외교적 카드를 소진했고 모든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연일 방송됐습니다. 22살 대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착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60대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330명은 숫자가 아니라 330개의 가족이었고 330번의 믿음이었으며 330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뭘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다른 나라들처럼 적당히 달래면 넘어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교가 안 되면 그 다음 수단을 쓸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이강현 차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군. 푸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군사 투입을 검토합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국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사 옵션이라고요?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외교적 파국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다른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군사적 수단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어. 캄보디아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한다고. 그건 침략이야. 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죠. 한국이 아무리 화났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건 허세야. 캄보디아를 압박하려는 전략일 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다음 움직임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 하나를 꺼내들었죠. 2011년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 여명 작전. 해적들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던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인질 전원 구출, 해적 소탕,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말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우리 군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 1월 21일. 한국 해군 특수전단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를 기습했습니다. 작전 시간 불과 6시간. 인질 21명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부상자는 단 1명, 그것도 경상이었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다였습니다. 공해상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주권 국가의 영토입니다. 법적, 외교적 장벽은 훨씬 높았습니다. 바다에서의 해적 수탄과 타국 영토에서의 군사작전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외교로 안 된다면 힘으로 데려오겠다. 이건 제 경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하나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겠다고요? 저는 그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광기에 가까운 진심을 읽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할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모르겠어. 상식적으론 불가능해. 하지만 한국은 지금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저들은 진짜 미쳤어. 좋은 의미로 말이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정말로 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의 정부 청사는 긴급회의로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대를 보낼 리 없다. 이건 협박이다. 어떤 관료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하지만 다른 관료는 불안해했습니다.
아덴만 작전을 봤나? 저들은 진짜 했어. 소말리아 해적들을 쓸어버렸다고. 만약 우리 땅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국제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자국민 보호 의지를 이해하지만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권 존중을 강조했죠.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훈련을 시작했다는 첩보도 들려왔습니다. 시가전 훈련, 인질 구출 훈련, 야간 침투 훈련. 모든 게 실전을 상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진짜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올 수도 있다. 그 불안감이 프놈펜 전역에 퍼졌습니다. 부패한 관료들도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자국민 330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국제적 비난도 외교적 마찰도 심지어 전쟁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무서운 의지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의 관계인가 아니면 숭고한 의지인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의 앞에서 캄보디아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협조하거나 아니면 한국군과 마주하거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한국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군사 옵션 검토가 발표된 지 24시간 후 한국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방부는 극비리의 707 특임단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부대였죠. 저 또한 공조협조로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현지 정보망과 동남아 범죄 조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준호 구출. 22살 대학생,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땅을 밟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0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였습니다. 작전 브리핑에서 저는 그의 아버지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아버지는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젊은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 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우리 정부를 믿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박진석 대장이 직접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가 사는 허름한 빌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 군사 지휘관이 한 시민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브리핑 담당 장교가 말했습니다. 박 의장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드님을 데려오겠다고. 회의실에 707 특임단 요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한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아버지의 집을 나와 즉시 위성 전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수전 사령관, 즉시 707 특임단 최정예 요원들로 구출팀을 구성하라. 캄보디아로 즉시 투입한다. 그 명령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저는 707 특임단 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정보가 없으면 이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전명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국제범죄를 다루며 저는 수많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봐왔습니다. 자국민이 납치되어도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들, 예산이 아깝다며 외교적 마찰이 두렵다며 국민을 포기하는 정부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위해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외교적 파국을 무릅쓰고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소로 가득 찼던 제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준호 학생의 소재는 시엠립 외곽 폐공장으로 추정됩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죠. 그곳은 중국 범죄 조직의 거점입니다. 현지 경찰도 결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보충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진입합니다. 작전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야간 침투, 신속한 제압, 인질 확보, 즉시 철수.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다가 아닌 육지였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였죠. 법적, 외교적 위험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작전 중 현지 경찰과 조우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최대한 피한다. 하지만 아군과 인질의 안전이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제압한다. 이건 사실상 전투 준비 명령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도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각오했다는 것을. 한국 언론은 작전명 약속의 기환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다. 우리 정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준호 학생 꼭 무사히 돌아오길.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었고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온다. 그 소문이 프놈펜 전역에 퍼졌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은 부랴부랴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중국 범죄 조직도 긴장했습니다. 한국군이 온다면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과 저는 극비리의 시엠립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안전가옥을 확보했고 최종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해내는군.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작전은 48시간 후였습니다. 이준호 학생을 구출하고 한국은 세계에 증명할 것입니다.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는 707 특임단 요원들과 함께 숨죽이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시엠립 외곽 폐공장. 위성 사진으로 수십 번 본 그곳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밤, 우리는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마지못해 넘겨준 정보는 허술했고 곳곳에 부패한 현지 경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알파팀 30 방향 매복 조심. 현지 경찰로 위장한 감시조다. 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제복을 입은 두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경계하는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우회로를 알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흩어져 이동했습니다. 훈련된 특수부대의 움직임은 귀신 같았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서쪽 담장 쪽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2분 안에 돌파 가능합니다. 저는 지형을 분석하며 속삭였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쪽으로 간다. 우리는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팀장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납치 시설이라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함정이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이 안에 있을 겁니다. 팀장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3, 1.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본 것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팀장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과 결탁한 현지 경찰들이 우리를 포위한 것입니다. 총성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내부의 배신자 아니면 중국 조직의 정보망.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위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707대원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신음소리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대원이 즉시 그를 끌어당겨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팀 상황 보고 팀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팀도 똑같은 함정에 걸린 겁니다. 저는 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전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팀장의 얼굴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다른 루트는 없나? 저는 머릿속 지도를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골목, 모든 건물을 제 머리에 입력해뒀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정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지하수로. 이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폐공장은 과거 섬유 공장이었고 염색 폐수를 버리던 지하수로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주저없이 결정했습니다. 지하로 간다. 우리는 부상당한 대원을 부축하며 지옥 같은 총격전을 뚫고 계단을 찾았습니다. 총알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한 대원의 헬멧에 총알이 맞았지만 다행히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을 발견했고 팀장이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어둠은 짙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켜고 내려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지하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오물 속을 헤쳐나가는 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자들도 지하로 내려온 겁니다. 계속 가. 팀장이 외쳤습니다. 한 대원이 뒤를 돌아 사격을 했습니다. 지하수로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수로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얼마나 깠을까요? 수로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또 다른 철문이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히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팀장이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우리가 본 것은 진짜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도마뱀과 바퀴벌레가 들끓는 비좁은 공간. 폭행과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악취와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이런 현장을 봐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이준호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팀장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준호 학생. 하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죠. 팀장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를 구출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거구의 조직원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707대원이 몸을 날려 저를 밀쳤습니다. 마이클. 그리고 그는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그는 저를 구했습니다. 총격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성광이 번쩍였습니다.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팀장은 쓰러진 대원의 상처를 지혈하며 포효했습니다. 전원, 국민을 구출한다. 그 외침에 모든 대원이 응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한 대원이 드디어 이준호가 갇힌 철창에 도달했습니다.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끊으려는데 조직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대원은 한 손으로 그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철컥. 철창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뺨을 두드리며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학생,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준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절 구하러 오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우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대원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에 갑니다. 기력을 잃은 이준호를 부축하고 부상당한 대원 2명을 이끌고 시설을 벗어나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추격자들이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을 번갈아가며 업고 이준호를 보호하며 우리는 악착같이 탈출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준호를 데리고 말입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살아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팀장은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본부 알파팀 목표 확보. 전원 생존. 귀환 준비 완료. 전화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해낸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힘입니다.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결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와 함께 귀국편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특별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60대 노인은 출입문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이준호도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2 사람은 게이트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의 수백 명의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 외쳤습니다. 공항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환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눈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출 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응해 주목했습니다. 특히 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40년간 캄보디아와 대화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자국 정부의 무력함과 대비시키며 극찬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부럽다.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다니. 댓글창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지키는 나라로 말입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패 관료들이 줄줄이 숙청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에 놀란 캄보디아 정부는 대대적인 자정 작업을 시작했죠. 시엠립 지역 경찰서장은 구속됐고 중국 범죄 조직과 결탁한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새로운 원칙이 됐습니다. 전 세계 범죄 카르텔도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그들의 불문율이 됐습니다. 납치한 건 때문에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되고 외교 관계까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한국인을 건드리는 것은 곧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ODA 카드를 재검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우리의 지원은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자국민 보호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외교부의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4,353억 원의 ODA를 무기로 삼았던
그 결단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동남아 국가들은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ODA는 막대했으니까요. 그들은 앞다투어 자국 내 한국인 보호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범죄 조직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작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고층 빌딩, 빠른 지하철, 밤늦도록 불 켜진 사무실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결의.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힘의 논리를 봐왔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힘은 달랐다. 그것은 자국민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결의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협상 테이블에서 4,353억을 던지고 주권 국가 영토에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는 그 무모함. 하지만 그 무모함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자국민 보호를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라. 나는 그날 한 청년이 아니라 위대한 국가의 자부심이 구출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진심이라는 것을,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냉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경외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다음날 저는 인터폴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마이클, 정말로 해냈어? 캄보디아 땅에서 특수작전을 정말 성공시켰다고? 그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인터폴 국장이 직접 참석한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참여한 작전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국장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언론 보도가 가득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르몽드. 모두가 한국의 작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분석해야 하네. 이건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저는 상세한 작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 압박, 경제 제재, 군사 작전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조율됐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국민 구출이라는 목표만 있었죠.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 아닌가? 주권 침해 문제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명분을 완벽하게 쌓았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를 철저히 입증했죠. 국제사회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인질 전원 생존, 작전 성공.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정당성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벌써 한국 사례 연구를 시작했네. 프랑스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긴급 검토 중이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영국 국방부는 SAS 특수부대 해외 작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선진국들조차 따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관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 외교관과 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사관으로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국가가 정말로 국민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외교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수천억 원의 지원을 무기로 삼고 군사 작전까지 감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학술적으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절망에 빠진 22살 청년을 봤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특수부대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효율성이나 비용 계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 아닐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외교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작전명 약속의 귀환은 21세기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외교, 경제, 군사를 통합한 전방위적 접근, 타협 없는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명확한 가치관. 이것이 한국 모델의 핵심이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을 시작했다.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을 회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국민의 해외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의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아니,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한국이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나라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외교 압박, 경제 제재, 그리고 최정의 특수부대 투입까지. 대한민국은 작전명 약속의 귀환을 통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결의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결의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감동TV였습니다.